엄마, 이제 우리 집에 자고 가지 마세요. 불편해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40년 동안 키운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예전엔 아이들이 내 무릎에 엎드려 잠들던 그 집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발 디딜 곳조차 없어졌더군요. 언제부터 나는 엄마가 아닌 남의 집 손님이 되었을까요?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에게 이렇게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그날부터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은 박순희입니다. 올해 73입니다. 충남 바닷가 작은 마을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7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두 자녀를 키우느라 평생을 바쳤죠. 아들 하나, 딸 하나. 그들이 제 삶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느끼기 시작했어요. 내가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걸. 그날도 그랬습니다. 6개월마다 한 번씩 받는 암검진 때문에 서울에 올라왔어요. 유방암 수술을 받은 지 3년이 지났지만 정기 검진은 빼먹을 수 없거든요. 엄마, 검진 끝나면 우리 집에 와서 하룻밤 자고 가세요. 아들 영민이가 그렇게 말했어요. 고마운 말이었죠. 바닷가 마을에서 서울까지 올라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당일로 다녀가기에는 몸이 힘들었거든요. 검진을 마치고 아들 집으로 향했어요. 분당에 있는 아파트였어요. 30평대 아파트에 아들 영민이와 며느리 수정이 그리고 초등학생 손자 2명이 살고 있어요. 아파트 단지 앞에서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영민아, 엄마야. 지금 아래 도착했어. 네, 엄마. 잠깐만요. 10분을 기다렸어요. 20분을 기다렸어요. 30분이 지나도 아무도 내려오지 않았어요. 다시 전화했어요. 영민아, 엄마 아직 아래 있어. 아, 엄마. 죄송해요. 수정이가 아이들 숙제 봐주고 있어서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1시간이 지났어요. 가방이 무거웠어요. 고향에서 가져온 방울토마토 한 봉지가 들어 있었거든요. 손자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정성스럽게 키운 토마토였어요. 벤치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아파트 현관문 앞 벤치에서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할머니가 혼자 앉아서 뭘 하고 있나 싶었겠죠. 2시간이 지났어요. 엄마가 아래 있다고 했는데 왜 안 올라와요?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인터폰으로 물어보더군요. 아, 네. 곧 올라갈게요. 3번째 전화를 걸었어요. 영민아, 엄마 진짜 힘들어. 3시간째 기다리고 있어. 엄마, 죄송해요. 지금 내려갈게요. 그제서야 아들이 내려왔어요. 얼굴에는 귀찮다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엄마, 왜 진작 올라오지 않으셨어요? 너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지. 아, 그냥 올라오시면 되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집에 올라가시면 조용히 계세요. 아이들이 시험 기간이라서. 조용히 계시라는 말.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집에 들어가니 며느리 수정이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인사는 했지만 얼굴을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등만 보여주면서 계속 설거지를 했어요. 수정아, 토마토 가져왔어. 아이들 줘. 네, 고맙습니다. 역시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거실에 앉아 있으니 어색했어요. 예전에는 제가 주인처럼 굴었는데 이제는 정말 남의 집에 온 손님 같았어요. 손자들이 방에서 나왔어요. 할머니 왔네. 준호야, 지훈아. 할머니가 토마토 가져왔어. 와, 고마워요, 할머니.
잠깐이라도 기뻤어요. 그래도 손자들은 제가 온 걸 반가워하는구나 싶어서요.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할머니, 우리 숙제해야 해서. 그래, 그래. 할머니는 여기 조용히 앉아 있을게. 저녁 시간이 됐어요. 며느리가 밥상을 차렸는데 제 자리는 없었어요. 어머니 식사하실래요? 그래야겠다. 죄송한데 밥이 부족해서 라면 끓여드릴까요? 하면 손자들은 고기 반찬에 밥을 먹고 있는데 저에게는 라면을 끓여준다는 거였어요. 괜찮다. 안 먹을게. 그러세요? 그럼 그 말이 또 가슴에 박혔어요. 밤이 됐어요. 잠자리 얘기가 나왔어요. 어머니 방이 좁아서 거실에서 주무시면 안 될까요? 그럼 괜찮지. 이불 가져다 드릴게요. 거실 바닥에 이불을 깔았어요. 73세 노인이 바닥에서 자야 하는 현실이었어요. 가족들이 모두 방으로 들어간 후 저 혼자 거실에 남겨졌어요. 텔레비전을 켰는데 소리가 날까봐 무음으로 했어요. 자막만 보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새벽 2시쯤 됐을까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바닥이 너무 딱딱했거든요. 관절이 아팠어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며느리 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어머니 언제 가세요? 내일 아침에 가실 거야. 다행이다. 솔직히 불편해요. 집이 좁은데 어머니까지 계시니까. 그러게. 나도 불편해. 눈치 보이고. 앞으로는 어머니 오시는 거 좀 자제해달라고 해요. 알겠어. 다음부터는 그렇게 할게. 그 대화를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언제부터 이런 취급을 받게 됐을까? 40년 전이 떠올랐어요. 영민이가 태어났을 때요. 그때는 제가 산후조리해 주러 며느리네 집에 한 달 동안 있었어요. 새벽에 아이가 울면 제가 일어나서 돌봤고, 며느리 밥 해주고, 빨래하고, 청소했어요. 그때는 며느리가 고마워했어요.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 없으면 어떻게 살죠? 그런데 언제부터 제가 불편한 존재가 됐을까요? 아이들이 크면서부터였나요? 며느리가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였나요? 아니면 제가 나이가 들면서부터였나요?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어느 순간부터 제가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됐다는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가족들은 모두 바빴어요. 아들은 출근 준비, 며느리는 아이들 등교 준비. 저만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엄마, 저희 출근해야 해서. 문만 잠그고 나가시면 돼요. 그래, 알겠다. 고생하셨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고생하셨다는 말 한마디. 가족들이 모두 나간 후 저 혼자 남은 집에서 이불을 개고 정리했어요. 부엌 설거지도 했어요. 습관이었거든요. 집을 나서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내가 폐가 되는구나. 지하철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그 생각뿐이었어요. 3시간 넘게 문 앞에서 기다렸던 기억, 바닥에서 잠들었던 밤, 라면을 끓여준다는 며느리의 말. 그리고 들어서는 안 될 대화를 들었던 새벽. 모든 게 가슴에 박혔어요. 기차에서 창밖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더 이상 그들에게 엄마가 아니라는 걸. 그냥 불편한 손님 정도라는 걸. 40년 동안 밤낮 없이 일하며 키운 자식들인데 이제는 하룻밤 재워주는 것도 부담스러워한다니. 그때 결심했어요. 다시는 그들 집 문 앞에서 기다리지 않겠다고.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어요.
73세의 늙은 여자가 거기 있었어요. 주름진 얼굴, 구부정한 어깨, 힘없는 눈빛. 이래서 짐이 되는구나.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해야 하는 건가요? 그날 밤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자식들에게 짐일까? 아니면 그들이 나를 짐으로 만든 걸까? 40년 동안 헌신했던 세월이 무색해졌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도시락 싸주고, 아프면 밤새 간병하고, 학비 마련하느라 끼니를 걸은 적도 있었는데, 그 모든 게 이제는 불편함이 돼버렸더군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일이 시작일 뿐이라는 걸. 더 큰 깨달음과 변화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자식들은 저를 불편해하지만 저도 이제 그들을 위해 불편함을 감수하고 싶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문 앞에서 기다리던 그날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고, 더 이상 눈치 보며 살지 않겠다고 결심한 날이었거든요. 하지만 변화란 쉽지 않은 법이에요. 40년 동안 몸에 밴 헌신의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도 그날을 기점으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내 마음 속에서 말이에요. 나도 사람이다. 나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그 생각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어요. 아들 집에서의 그 하룻밤 이후로 한 달이 지났어요. 그 사이 딸 미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었어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지내지 뭐. 엄마, 다음 주에 검진 또 있으시죠? 이번에도 오빠 집에서 주무실 거예요? 딸도 알고 있었더군요. 제가 서울 올라올 때마다 아들 집에서 자고 간다는 걸. 글쎄, 모르겠다. 엄마, 혹시 우리 집에서 주무시는 건 어때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딸이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하다니. 정말 네, 물론이죠. 엄마인데, 그 말에 조금 희망이 생겼어요. 아들은 날 불편해하지만 딸은 다를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럼 그렇게 할까? 네, 좋아요. 연락 주시면 마중 나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기분이 좋아졌어요. 역시 딸이 아들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주 후 다시 검진 날이 왔어요. 이번에는 딸 미영이 집으로 가기로 했어요. 검진을 마치고 딸에게 전화했어요. 미영아, 엄마야. 검진 끝났어. 네, 엄마, 집으로 오세요. 주소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딸이 사는 곳은 인천이었어요. 아들 집보다 더 멀었지만 마음만은 가벼웠어요.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버스까지 타서 도착했어요. 30평대 빌라였어요. 아들네 아파트보다는 조금 작았지만 깔끔해 보였어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엄마,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딸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아들 집에서와는 확실히 달랐어요. 미영아, 고마워. 이렇게 재워줬어서. 뭘요? 당연한 거죠. 집에 들어가니 사위 성호가 있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고생 많다. 사위는 아들보다 예의가 바른 편이었어요. 적어도 귀찮다는 표정은 안 지었거든요. 어머니, 저녁 드실래요? 먹었어. 괜찮다. 그래도 뭔가 좀 드세요. 과일이라도. 딸이 사과를 깎아줬어요. 이런 대접을 받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미영아, 너는 참 효녀다. 엄마가 뭘 그런 말씀을.
하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딸의 표정에서 미묘한 긴장감이 느껴졌거든요. 어머니, 오늘 우리 방에서 주무세요. 응, 너희 방에서. 네, 저희는 거실에서 잘게요. 이상했어요. 신호는 아니지만 부부가 거실에서 자겠다니. 아니다. 내가 거실에서 잘게. 너희가 왜 불편하게 자니? 괜찮아요, 어머니. 저희 젊으니까 어디서든 잘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딸네 방에서 자게 됐어요. 침대였어요. 바닥에서 잔 지난번보다는 훨씬 나았죠.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딸네 부부가 거실에서 자고 있다는 게 신경 쓰였거든요. 새벽 1시쯤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러 나갔어요. 부엌으로 가는 길에 거실을 지나야 했는데 딸과 사위가 작은 소리로 대화하고 있더군요. 여보, 이거 좀 불편하지 않아? 사위 목소리였어요. 미안해. 어쩔 수 없어. 오빠 집에서 안 재워준다니까. 오빠는 왜 안 재워줘? 언니가 싫어한대. 집이 좁다고. 우리 집도 좁은데. 그래도 며칠만 참아줘. 엄마도 갈 데가 없잖아. 갈 데가 없다.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딸도 저를 받아들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받아들인 거였군요. 다음에도 또 오시면 어떡하지? 글쎄,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 물 마시는 걸 포기하고 다시 방으로 들어왔어요. 잠은 더욱 오지 않았어요. 결국 딸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들처럼 노골적이지는 않지만 역시 제가 오는 걸 부담스러워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딸이 아침 식사를 준비해 줬어요. 엄마, 밥 드세요. 고맙다. 밥을 먹으면서 딸을 쳐다봤어요. 예쁘게 자란 딸이었어요.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았고요. 하지만 그 행복에 제가 끼어들 자리는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미영아, 엄마가 패 끼치는 것 같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가 거실에서 자고 불편했을 텐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딸의 표정에서 읽을 수 있었어요. 정말로는 불편했다는 걸. 다음부터는 오지 않을게. 엄마, 왜 그런 말씀을? 괜찮다. 엄마도 이해해. 딸이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사실 속으로는 안도하고 있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집을 나서면서 딸이 말했어요. 엄마, 다음에 또 오세요. 하지만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지하철에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어요. 아들도 안 되고 딸도 안 되면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나? 73세의 엄마가 갈 곳이 없다니.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자식들이 결혼하고 독립하면서 저도 그들에게는 독립해야 할 존재가 됐다는 걸. 예전에는 제가 자식들의 중심이었어요. 아이들이 아프면 달려가고 무슨 일이 있으면 상의하고 명절이면 모두 제 집으로 모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아이들에게는 각자의 가정이 있고 그 가정에서 저는 외부인이 된 거예요. 물론 이해는 해요. 젊은 부부들이 시어머니나 장모와 함께 지내는 게 불편할 수 있다는 걸. 특히 집이 좁으면 더욱 그렇겠죠.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마음이 아프지 않는 건 아니에요. 40년 동안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하룻밤 재워주는 것도 부담스러워한다니. 집에 도착해서 빈집에 혼자 앉아 있으니 쓸쓸했어요.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마시면서 생각했어요. 다음 검진 때는 어떻게 하지? 호텔을 잡아야 하나? 하지만 연금으로 사는 제게 호텔비는 부담이 커요. 아니면 당일로 다녀와야 하나? 하지만 검진 받고 결과 듣고 하면
시간이 늦어져서 막차 시간에 쫓길 거예요. 이런 고민을 해야 하는 제 신세가 한심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거울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 구부정한 허리. 나이 든 여자의 모습이 거기 있었어요. 이래서 짐이 되는구나.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어요. 나도 한때는 젊었는데. 20대에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고 키울 때는 예뻤어요. 30대에는 억척스럽게 일하느라 바빴고, 40대에는 아이들 교육에 매달렸고, 50대에는 갱년기로 힘들었지만, 그래도 건강했어요. 60대 초반까지는 아직 젊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 뒷바라지도 하고, 집안일도 도맡아 했고,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버린 걸까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부터인가요? 아니면 손자들이 태어나면서 할머니라는 호칭을 듣기 시작하면서부터인가요?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저는 젊은 엄마에서 늙은 할머니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게는 늙은 할머니가 불편한 존재라는 것도 알게 됐고요. 움직임도 느리고 말도 느리고 새로운 것들을 잘 모르고 옛날 얘기만 반복하고 자식들 눈에는 그런 저의 모습이 답답하게 보일 거예요.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잖아요. 나이가 들면 누구나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제가 하룻밤 자고 가는 것도 부담스럽다니. 그날 밤 꿈을 꿨어요. 제가 젊었을 때의 꿈이었어요. 30대 초반, 아이들이 어렸을 때요. 영민이와 미영이가 어린아이로 나와서 제 무릎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 엄마는 절대 우리 곁을 떠나지 마. 엄마 없으면 안 돼. 꿈 속에서 저는 두 아이를 꽉 안아주며 말했어요. 그럼 엄마가 평생 너희 곁에 있어줄게. 하지만 꿈에서 깨어나니 현실이었어요. 그 아이들이 이제는 저를 불편한 존재라고 여기는 현실 말이에요. 세월이 이렇게 잔인한 줄 몰랐어요. 아이들을 키울 때는 우리는 평생 함께 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아이들이 크고 나니 저는 그들의 인생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건 머리로는 이해해요. 아이들이 독립해서 자기 가정을 꾸리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제가 그들을 위해 바친 40년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어서요. 다음 날 아침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다가 같은 동네 살던 복순이 언니를 만났어요. 순이야, 어디 갔다 왔어? 며칠 안 보이더라. 서울 갔다 왔어. 검진 받으러. 아, 그래? 자식들 집에서 잤어? 응. 좋겠다. 나는 우리 애들이 너무 멀리 살아서 갈 엄두도 못 내겠더라. 복순이 언니는 자식들이 부산이랑 대구에 살고 있어요. 언니, 사실 좋은 게 아니야. 왜? 불편해. 누가? 자식들이. 내가 가는 걸. 복순이 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그래도 자식인데. 자식이라고 다 똑같지 않아. 이제는 각자 살 나이가 된 거지. 참 서글프다. 우리가 그렇게 키웠는데. 그 대화를 나누고 나서 조금 위로가 됐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요즘 세상이 다 그런가 봐요. 자식들이 부모를 모시고 사는 일이 드물어졌고, 하룻밤 재워주는 것도 부담스러워하는 시대가 됐나 봐요.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마음이 편한 건 아니에요. 그날 저녁, 혼자 저녁을 먹으면서 결심했어요. 다음 검진부터는 당일로 다녀오거나 아니면 근처 모텔에서 자야겠다고. 더 이상 자식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결심했어요. 자식들도 나중에 늙으면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될 거라는 걸. 그때 후회해도 늦다는 걸. 하지만 그건 훗날 일이고 지금 중요한 건 제가 어떻게 살아갈지였어요. 73세, 아직 죽기에는 이른 나이예요. 앞으로 10년, 20년은 더 살 수 있을 거예요. 그 시간을 자식들 눈치 보며 살 수는 없잖아요. 그날 밤 새로운 다짐을 했어요. 이제부터는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혼자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혼자 사는 게 익숙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자식들에게 불편한 존재가 되느니 차라리 혼자서라도 당당하게 사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그것이 제가 딸 집에서의 불편한 하룻밤 이후 내린 결론이었어요. 딸 집에서의 일이 있은 지 2주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들 영민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그래, 무슨 일이야? 엄마,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 오실 수 있으세요? 깜짝 놀랐어요. 지난번에 그렇게 불편해했던 아들이 먼저 오라고 하다니. 갑자기 왜? 아, 수정이가 친정에 가야 할 일이 생겨서요. 아이들 봐줄 사람이 필요해서. 아, 그렇구나. 며느리가 없을 때 손자들을 돌봐달라는 거였군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까지요. 이틀 정도. 망설여졌어요. 지난번 기억이 아직 생생했거든요. 하지만 손자들 생각을 하니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알겠다. 갈게. 고맙습니다, 엄마. 정말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기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어요. 금요일 저녁 아들 집에 도착했어요. 이번에는 기다리지 않았어요. 미리 몇 시에 간다고 말해뒀거든요. 현관문이 열리자 손자들이 달려 나왔어요. 할머니! 준호야, 지훈아. 오랜만에 반가운 인사를 받았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며느리 수정이도 나와서 인사했어요. 짐을 싸고 있는 중이었나 봐요. 수정아, 어디 가는 거야? 친정에 좀 급한 일이 생겨서요. 이틀만 부탁드릴게요. 그래, 걱정 말고 다녀와. 며느리가 떠나고 나니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좀 더 편안해진 느낌이었어요. 할머니! 엄마가 없을 때 할머니가 우리 돌봐주는 거야? 준호가 물었어요. 그럼 할머니가 있으니까 걱정 마. 와, 좋다! 할머니랑 같이 자도 돼? 당연하지.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저녁을 같이 먹고 아이들과 텔레비전도 보고 오랜만에 할머니 노릇을 제대로 했어요. 아들 영민이도 평소보다 친근하게 대했어요. 엄마, 고생 많으십니다. 뭘, 손자들인데. 그래도 갑자기 부탁드려서 죄송해요. 괜찮다. 엄마가 할 일이지. 그날 밤은 손자들과 함께 잤어요. 아이들이 제 양쪽에 누워서 제잘제잘 이야기하는 걸 들으니 행복했어요. 할머니, 우리 엄마는 왜 할머니 싫어해? 갑자기 준호가 물었어요. 응, 엄마가 할머니 싫어한다고. 응, 할머니 온다고 하면 엄마가 한숨 쉬어.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런가? 그리고 아빠한테 할머니 자주 오지 말라고 하라고 했어. 준호야,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지훈이가 형을 말렸어요. 왜? 사실인데. 엄마가 할머니 뒤지기도 해. 뒤시애기. 응, 할머니가 옛날 사람이라고 답답하다고. 그 말들이 가슴에 박혔어요.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 표정을 숨겼어요. 그래도 엄마가 할머니 미워하는 건 아닐 거야. 글쎄,
잘 모르겠어. 다음 날 아이들과 공원에 갔어요. 오랜만에 손자들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니 좋았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하는 말들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는 냄새 난다고 했어. 냄새, 응, 늙은이 냄새. 그리고 할머니는 말이 많다고도 했어. 아이들은 순수하게 말하는 거였지만 제게는 비수 같았어요. 며느리가 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말들이었거든요. 일요일 오후 며느리가 돌아왔어요.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야, 뭘. 아이들이 말 잘 들었죠? 그럼 착하게 잘 놀았어. 하지만 며느리의 표정에서 이제 돌아가셔도 된다는 신호가 느껴졌어요. 그럼 나 이제 갈게. 네, 조심히 가세요. 배웅도 현관 앞에서 끝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한 말들이 계속 맴돌았어요. 엄마가 할머니 싫어해. 냄새 난다고 했어. 답답하다고 했어.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어요. 정말 냄새가 날까? 손을 코에 대고 냄새를 맡아봤어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혹시나 해서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게 됐거든요. 냄새나는 늙은이, 답답한 구세대, 자주 오지 말았으면 하는 존재. 그게 며느리가 보는 저의 모습이었어요. 일주일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며느리 수정이를 봤어요. 친구와 함께 있었어요. 저는 인사하려고 다가갔는데 그들의 대화가 들려왔어요. 수정아, 시어머니 자주 오시냐? 아, 정말 스트레스야. 한 달에 한 번씩은 와. 많이 오시네. 그러게. 솔직히 너무 부담스러워. 왜? 일단 냄새부터 나고. 그리고 말이 너무 많아. 옛날 얘기만 계속하고. 아이고, 힘들겠다. 그리고 자꾸 간섭하려고 해. 아이들 교육에도 집안일에도. 남편은 뭐라고 해? 남편도 불편해해. 근데 뭐라고 하지는 못하잖아. 엄마인데. 그러게. 어쩔 수 없지. 그래서 요즘은 핑계대고 안 오게 하려고 해. 집이 좁다고 바쁘다고. 그 대화를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저는 몰래 뒤로 물러나서 다른 통로로 갔어요. 인사는 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머리가 하얘졌어요. 며느리가 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난 대화였거든요. 냄새나고 말 많고 간섭하려 하고 부담스러운 존재. 그게 며느리가 보는 저였어요.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어요. 정말 그런가? 내가 정말 그런 할머니인가? 곰곰 생각해보니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경우가 있었고, 손자들 교육에 대해서도 이것저것 말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그렇게 부담스러울 정도였을까요? 그날 밤 딸 미영이에게 전화했어요. 미영아, 엄마야. 네, 엄마. 미영아, 엄마가 혹시 불편하지 않니?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냄새 나거나 말이 많거나 엄마,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그냥 궁금해서. 딸이 잠깐 침묵했어요. 엄마, 사실 사실 뭐, 조금 그런 면이 있기는 해요. 딸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떤 면, 같은 얘기를 여러 번 하시고, 그리고 저희 생활에 대해서도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그게 그렇게 부담스러웠니? 부담스럽다기보다는 조금 피곤하긴 해요. 딸마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알겠다.
앞으로 조심할게. 엄마,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 괜찮다.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아들도, 며느리도, 딸도 모두 저를 부담스러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동안 자식들이 저를 사랑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물론 지금도 사랑은 하겠지만 그 사랑에는 부담이라는 그림자가 따라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제 행동을 되돌아봤어요. 정말 같은 얘기를 반복했나? 정말 간섭을 많이 했나? 정말 냄새가 났나? 하나씩 생각해보니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떨어져서 같은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었고, 손자들이 걱정돼서 이것저것 물어본 적도 있었고, 몸에서 노인 특유의 냄새가 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러운 현상들인데, 그것 때문에 가족들에게서 멀어져야 하는 건가요? 그날 밤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가족에 대한 환상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가족은 무조건 서로를 사랑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믿어왔어요. 특히 부모와 자식 사이는 더욱 그렇다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사랑은 있지만 조건부였어요. 부담 주지 않는 선에서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제가 젊고 건강하고 도움이 될 때는 환영받았지만 늙고 불편하고 신경 쓸 일이 많아지니까 부담스러워하는 거였어요. 이해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젊은 세대들도 각자 바쁘게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받아들이기는 힘들어요. 40년 동안 밤낮 없이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제가 그들에게 부담이 됐다니. 그날 밤 꿈을 꿨어요. 제가 젊었을 때의 꿈이었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이 아프면 밤새 간병했던 시절의 꿈이었어요. 꿈 속에서 어린 영민이가 열이 나서 울고 있었어요. 엄마, 아파. 괜찮아, 엄마가 있어. 제가 밤새 아이 이마에 찬 수건을 올려주고 해열제를 먹이고 품에 안고 달래줬어요. 엄마, 고마워. 뭘, 당연한 거야. 그때는 정말 당연한 일이었어요. 아이가 아프면 엄마가 돌보는 게. 하지만 꿈에서 깨어나니 현실이었어요. 이제는 제가 아프거나 힘들어도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현실 말이에요. 아니, 돌봐주지 않는 게 아니라 부담스러워한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다음 날 아침 결심했어요. 더 이상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검진도 혼자 다니고 힘든 일이 있어도 혼자 해결하고 자주 연락하지도 않겠다고. 그리고 더 이상 그들의 집에 가지도 않겠다고. 제가 가지고 있던 가족에 대한 환상은 완전히 무너졌지만 대신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됐어요. 이제부터는 남에게 폐 끼치지 않는 노인이 되겠다고. 그것이 저와 자식들 모두에게 좋은 일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런 결심이 얼마나 외로운 일인지를. 그리고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걸. 며느리의 뒷담화를 들은 지 한 달이 지났어요. 그 사이 저는 정말 조용히 지냈어요. 자식들에게 연락도 자주 하지 않았고, 먼저 찾아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추석이 다가왔어요. 예년 같으면 벌써부터 명절 준비로 바빴을 텐데, 올해는 달랐어요. 아무 준비도 하지 않았거든요. 추석 3일 전 아들 영민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추석 준비는 어떻게 하세요? 준비. 네, 전이랑 나물이랑. 예년처럼 하시는 거죠? 예년에는
제가 모든 명절 음식을 준비했어요.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전을 부치고, 갖가지 나물을 무치고, 고기 굽고, 과일 깎고. 그런데 올해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올해는 안 할 거야. 예, 각자 알아서 해. 엄마, 그게 무슨, 엄마, 나이 70세시야. 이제 그만 좀 쉬고 싶어. 하지만 추석인데. 추석이라고 해서 꼭 내가 다 해야 하나? 너희도 다 어른이잖아. 아들이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각자 집에서 간단히 하든지 아니면 외식하든지. 엄마, 명절인데 가족이 모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모이고 싶으면 모여. 단, 내가 음식 준비는 안 할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속이 시원했어요. 평생 처음으로 명절 준비를 거부한 거였거든요. 하루 후 딸 미영이에게서도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빠한테 들었는데 올해 추석 준비 안 하신다고요? 그래, 왜요? 몸이 아프세요? 아프지 않아. 그냥 하기 싫어서. 엄마, 그러시면 안 되죠? 명절인데 미영아, 너도 결혼한 지 10년 됐으니까 이제 너희가 해봐. 저희가요? 그럼 맨날 엄마가 해주는 것만 받아 먹을 거야? 딸도 당황스러워했어요. 하지만 엄마가 해주시는 게 훨씬 맛있고 맛있으면 배워서 해. 레시피 다 알려줄게. 엄마, 정말 이상해요. 왜 갑자기 이러세요? 이상한 게 아니라 정상이야. 70세 할머니가 왜 명절 음식을 다 해야 해? 추석 당일이 됐어요. 예년 같으면 새벽부터 부엌에서 분주했을 텐데 올해는 느긋하게 일어났어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텔레비전을 봤어요. 이렇게 여유로운 명절 아침은 처음이었어요. 오전 10시쯤 아들이 전화했어요. 엄마, 저희 지금 갈게요. 응, 그런데, 정말 아무 준비 안 하신 거예요? 응, 아무것도 없어. 그럼 어떡해? 배고프면 냉장고 뒤져서 먹어. 1시간 후 아들 가족이 도착했어요. 며느리와 손자들까지 함께요. 현관문을 열어주니 며느리 수정이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들어와. 거실에 앉은 가족들의 표정이 어색했어요. 평소 같으면 벌써 차례상이 차려져 있을 시간인데 텅 빈 거실만 있었거든요. 할머니, 저는 손자 준호가 물었어요. 전 없어. 없다고요? 할머니가 안 했어. 왜요? 하기 싫어서. 아이들이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명절마다 할머니가 해주는 맛있는 전을 기대했을 텐데요. 점심시간이 됐는데도 아무도 부엌에 가지 않았어요. 모두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엄마, 그래도 뭔가 좀,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뭘, 점심이라도. 점심 먹고 싶으면 해 먹어. 라면도 있고 밥도 있어. 며느리가 견디다 못해 일어났어요. 제가 뭔가 해보겠습니다. 그래, 해봐. 수정이가 부엌에 들어가서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그리고는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재료가 별로 없어요. 그럼 마트 가서 사와. 지금요? 명절인데 마트가 열까요? 열린 데도 있을 거야. 찾아봐. 결국 아들과 며느리가 나가서 급하게 재료를 사왔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어설프게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봤어요. 부엌에서 며느리가 허둥대는 소리가 들렸지만 도와주지 않았어요. 어머니, 전 어떻게 부쳐요? 모르겠어. 인터넷 찾아봐.
파전 반죽 농도가 이게 맞나요? 해봐야 알지. 평소 같으면 제가 다 해줬을 텐데, 이번에는 정말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2시간 후에야 겨우 상이 차려졌어요. 파전 몇 개, 나물 2가지, 고기구이. 평소에 비하면 초라한 상이었어요. 할머니, 이거 별로 맛없어. 준호가 파전을 한 입 먹고 말했어요. 그럼 안 먹어도 돼. 할머니가 해주는 게 훨씬 맛있는데. 그럼 할머니한테 배워서 엄마가 해주라고 해. 며느리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자존심이 상했을 거예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평소와 너무 다르잖아요. 뭐가 달라? 이렇게 차갑게 하시면 차갑게. 난 그냥 평범하게 하고 있는데. 하지만 명절인데 명절이라고 해서 내가 다 해야 한다는 법 있어. 그때 딸 미영이도 도착했어요. 사위와 함께요. 엄마, 저희 왔어요. 그래, 왔구나. 딸이 상을 보더니 당황했어요. 엄마, 이게 전부예요? 왜 부족해?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부족하면 더 해 먹어. 부엌에 재료 있어. 온 가족이 어색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했어요. 평소 명절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식사가 끝나고 나서도 저는 설거지를 하지 않았어요. 평소 같으면 제가 다 치웠을 텐데요. 어머니 설거지.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각자 먹은 그릇은 각자 치워. 예? 어려운 일 아니잖아. 결국 며느리와 딸이 함께 설거지를 했어요. 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봤어요. 오후가 되자 분위기가 더욱 어색해졌어요. 평소 같으면 제가 이것저것 챙겨주고 음식도 더 내오고 과일도 깎아주고 했을 텐데 이번에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엄마, 과일. 아들이 말했어요. 냉장고에 있어. 깎아 먹어. 엄마가 깎아주시는 거 아니에요? 왜 내가 깎아줘야 해? 손 멀쩡하잖아. 저녁 때가 되자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이제 갈게요. 그래, 잘 가. 저녁은 각자 집에서 해 먹어. 가족들이 돌아간 후 집이 조용해졌어요. 평소 명절이 끝나면 지쳤지만 뿌듯했는데 올해는 달랐어요. 몸은 안 피곤했지만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날 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늘 왜 그러셨어요? 뭘, 평소와 너무 달랐잖아요. 뭐가 달랐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시고, 차갑게 대하시고, 영민아, 엄마가 평생 너희들 해주기만 했지. 그럼요. 이제 좀 쉬면 안 되나? 하지만 뭐, 70세 할머니가 언제까지 명절 음식 해줘야 해? 그렇긴 하지만, 그렇긴 하지만 뭐, 불편하지. 아들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영민아, 엄마도 이제 늙었어. 너희들이 이해해줘야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각자 알아서 해. 엄마한테 의존하지 말고.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했어요. 제가 너무 심했나? 하지만 이제는 변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40년 동안 자식들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었거든요. 자식들이 저를 부담스러워한다면, 저도 그들을 위해 희생하고 싶지 않았어요. 다음 날 딸에게서도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어제 너무 서운했어요. 뭐가? 엄마답지 않았어요. 엄마답다는 게 뭔데? 항상 저희 챙겨주시고, 음식 해주시고, 그게 꼭 엄마가 해야 할 일인가? 아니지만, 미영아, 너도 이제 35이야.
언제까지 엄마한테 해달라고 할 거야? 엄마, 왜 갑자기 이렇게 변하셨어요? 변한 게 아니라 원래대로 돌아간 거야. 원래대로? 응.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게 됐거든. 무슨 말씀이세요? 부담스럽다고 했지. 냄새 난다고, 말 많다고, 간섭한다고. 딸이 깜짝 놀랐어요. 엄마, 그걸 어떻게? 다 들었어.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엄마, 괜찮아. 이해해. 그러니까 이제 나도 너희한테 부담 주지 않을게.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뜻이 어떻든 상관없어. 이제부터는 각자 살자. 그날부터 정말로 제 삶이 바뀌었어요. 명절에도 음식 해주지 않고, 자주 연락하지도 않고, 먼저 찾아가지도 않았어요. 처음에는 자식들이 당황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는 것 같았어요. 아니, 어쩌면 속으로는 편해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더 이상 저에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졌으니까요. 그렇게 추석이 지나고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어요.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는 삶, 눈치 보지 않는 삶, 부담 주지 않는 삶. 외롭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유로웠어요. 더 이상 자식들의 비위를 맞춰가며 살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런 삶이 얼마나 외로운 일인지, 그리고 진정한 변화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는 걸. 추석 이후 2달이 지났어요. 그 사이 자식들과의 연락이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안부 전화를 했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연락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오히려 편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동네 복지관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순이님, 안녕하세요. 바닷가 복지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우리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무슨 프로그램이요? 어르신들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이요. 노래교실도 있고, 요가도 있고, 독서 모임도 있어요. 지금까지 복지관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자식들 일로 바빠서 그런데 갈 시간이 없었거든요. 나이 든 사람들이 모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순이님과 비슷한 연배분들이 많이 오세요. 한번 가봐도 되나요? 물론이죠. 언제든 오세요. 다음 날 처음으로 복지관에 가봤어요. 생각보다 깔끔하고 활기찬 분위기였어요.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곳저곳에서 여러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처음 오셨어요? 한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어요. 네, 박순이라고 해요. 아, 순이 씨, 반가워요. 저는 김말순이에요. 말순이 언니는 저보다 2살 위셨는데 정말 활기차 보였어요. 여기 어때요? 좋아요.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했는데 여기 오니까 사람도 만나고 재미있어요. 뭘 하세요? 노래교실도 다니고, 요가도 해요. 그리고 독서 모임도 있어요. 독서 모임요? 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책 읽고 이야기해요. 흥미롭게 들렸어요. 저도 해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같이 해요. 그렇게 해서 복지관 생활이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재미있어졌어요. 오랫동안 책을 읽지 않았는데 독서 모임 때문에 다시 읽게 됐어요. 노래교실도 좋았어요. 옛날 노래들을 부르면서 추억에 잠기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좋았던 건 사람들과의 만남이었어요. 순이야, 자식들은 어때? 어느 날 말순이 언니가 물었어요. 글쎄요.
요즘은 연락도 별로 안 해요. 왜? 무슨 일 있어? 그냥 서로 바쁘죠. 그래도 자식인데. 하지만 저는 자세한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복지관에 다니면서 만난 사람들 중에는 저와 비슷한 처지의 분들이 많았어요. 우리 아들도 명절 때만 와요. 딸은 결혼하고 나서 친정을 멀리 하더라고. 손자들도 할머니보다 핸드폰이 더 재미있대요. 모두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었어요. 자식들과 멀어져 가는 고민, 외로움, 소외감.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도 웃을 수 있었어요. 서로 이해하니까요. 순이야, 우리 나이에 자식한테 의존하면 안 돼. 정자 언니가 말했어요. 이분은 저보다 5살 위인데 정말 당당하게 사시는 분이었어요. 어떻게요? 우리끼리 잘 살면 되지. 자식들은 자식들 인생이 있어. 하지만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해서 평생 같이 살 수는 없어.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다고.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복지관에 다닌 지 한 달쯤 됐을 때 큰 변화가 있었어요. 독서 모임에서 완전한 삶이라는 책을 읽게 된 거예요. 나이 든 여성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이야기였어요. 이 책 주인공처럼 우리도 새로운 걸 시작해보면 어때? 말순이 언니가 제안했어요. 뭐요? 여행이라든지 새로운 취미라든지. 우리 나이에. 나이가 뭐가 중요해? 건강하면 뭐든 할 수 있어. 그 말에 용기가 났어요. 그럼 뭘 해볼까요? 일단 여행부터 가보자. 우리끼리 당일치기로. 다음 주에 정말로 여행을 갔어요. 복지관 사람들 6명이 함께 부산으로 당일치기 여행을 간 거예요. 바다를 보니 기분이 좋아졌어요. 오랫동안 이렇게 마음껏 웃어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순이야,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네. 정자 언니가 말했어요. 그래요? 응. 처음 왔을 때는 우울해 보였는데 지금은 활기차 보여.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자식들 일로 스트레스 받지 않으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 이후로 한 달에 한 번씩 여행을 가기 시작했어요. 가까운 곳들이었지만 그래도 새로운 곳을 가는 재미가 있었어요. 어느 날 아들 영민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요즘 뭐 하세요? 복지관 다녀. 복지관요? 응, 재미있어. 엄마가 복지관을? 아들이 놀라는 것 같았어요. 왜? 이상해. 아니요, 그냥. 의외네요. 사람들도 좋고 할 일도 많고. 그래요. 그럼 외롭지 않으시겠네요. 외롭지 않다는 말에 뭔가 찔리는 게 있었나 봐요. 영민아, 너희가 안 와도 엄마는 잘 살 수 있어.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기분이 묘했어요. 아들이 조금 서운해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와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었어요.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훨씬 편하고 즐거웠거든요. 어느 날 말순이 언니가 제안했어요. 순이야, 우리 뭔가 배워볼까? 뭐요? 컴퓨터나 스마트폰. 요즘 세상 따라가려면 배워야 할 것 같아. 그동안 스마트폰은 전화 받는 용도로만 썼어요. 문자도 겨우 보내는 정도였고요. 우리 나이에 그런 걸 배울 수 있을까요? 복지관에서 수업한대. 같이 해보자. 다음 주부터 스마트폰 교실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글씨도 작고 버튼도 작고 복잡하기만 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배웠어요. 할머니, 잘하시네요.
젊은 강사 선생님이 칭찬해 줬어요. 정말요? 네, 다른 분들보다 빨리 배우세요. 한 달 후에는 카카오톡도 할 수 있게 됐어요. 복지관 친구들과 단체 채팅방도 만들었어요. 순이야, 이것 봐. 내가 사진도 찍어서 보낼 수 있어. 말순이 언니가 신나서 사진을 보내왔어요. 신기했어요. 73세에 이런 걸 배우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어느 날 손자 준호에게서 카카오톡이 왔어요. 할머니, 카톡 하시는 거예요? 응, 배웠어. 와, 할머니 대박! 손자가 신기해하는 모습이 기뻤어요. 할머니, 이모티콘도 보낼 줄 아세요? 그건 뭐야? 이런 거요. 하트 모양이나 웃는 얼굴 같은 그림들을 보내주더라고요. 나도 배워볼게. 그렇게 해서 손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손자들과 대화할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카카오톡을 통해서는 자주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손자가 학교 얘기를 해주기도 했어요. 신기하게도 카카오톡으로는 대화가 더 편했어요. 직접 만났을 때보다 자연스럽더라고요. 어느 날 저녁 혼자 집에서 카카오톡을 하고 있는데 문득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네. 6개월 전만 해도 자식들 눈치만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제 나름대로의 생활이 생겼어요. 복지관 친구들, 새로운 취미, 여행, 스마트폰. 물론 가끔 외롭긴 했어요. 특히 저녁 시간에 혼자 밥을 먹을 때는 쓸쓸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자식들에게만 의존하며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어요. 그날 밤 복지관 친구들과의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였어요. 내일 또 만나요. 금세 답장들이 왔어요. 순이야, 잘 자. 내일 뭐 할지 벌써 기대돼. 우리 정말 행복하네. 그 메시지들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행복은 가족에게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고, 새로운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는 걸. 자식들이 저를 부담스러워한다면 저도 더 이상 그들에게만 의존하지 않으면 되는 거였어요. 가족도 결국은 사람 대 사람의 관계니까 서로 존중하며 지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았어요. 저는 이제 엄마이기 이전에 박순이라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삶이 나쁘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물론 자식들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은 건 아쉬웠지만 그래도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게 맞는 것 같았어요. 어쩌면 이게 진짜 어른의 관계인지도 모르겠어요. 서로에게 부담 주지 않으면서도 필요할 때는 도움을 주고받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어요. 내일 복지관에서 친구들을 만날 생각, 새로운 책을 읽을 생각, 또 다른 여행을 계획할 생각. 73세의 인생이 이렇게 새로워질 줄은 정말 몰랐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이 이제야 이해됐어요. 마음만 젊으면,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 자식들에게는 불편한 엄마였을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였어요. 그리고 이 새로운 인생이 어디로 이어질지 정말 기대됐어요.